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헌재 판결이 단심제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조금 저는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재판을 계속 급하게 서둘러 오다가 선고기를 못 잡고 굉장히 오래 버텼잖아요. 그때 사실은 6명이 안 모인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고 시기도 정치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그 상태로 그냥 결론이 났으면 바로 선고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은 여론이나 이제 민주당 정치 세력의 압박을 받는 것이어서 바로 선고하지 않고 선고 시기를 좀 조정했던 부분이 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또 보수 진영의 재판관으로 분류됐던 분들도 이번 탄핵 재판의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무리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초시계로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방대하고 거의 7만 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반대 신문권 보장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기록들을 대거 헌법재판소에서 가져와서 재판관들이 다 읽어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에서 아무래도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증거도 좀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보충 의견 형태로 담겼어요, 결정문에. 근데 보충 의견이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 이제 이런 건 더 주의하자는 정도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의를 이번 재판부터 지키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주의하자는 식의 어정쩡한 결정문이 담긴 부분은 좀 정치적인 압박에 좀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제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재판관은 6년 임기를 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하면은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장면들이 너무 연출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승복, 마음으로부터의 승복을 얻어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진 법치 국가의 가장 1차적인 게, 그러니까 정의 실현 중에서도 특히 절차적인 정의거든요. 국가 권력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훨씬 커졌는데, 그게 뭔가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이게 전례가 되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이런 규칙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후진적인 재판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대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체제는 원래는 198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걸로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만들지를 고민하다가 좀 절충안처럼 헌법재판소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위헌적인 법률안을 견제하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원래 기능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입법 기능이 폭주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기능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은 아주 좁게 해석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는 어떻게 보면 좀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만 너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헌재 위상을 더 우선시한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단심제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이 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계선 재판관 혼자서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게 국민 의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재판관을 특정 정치 세력이 지명하고 임명했을 때 기존의 재판관들은 내가 지명해준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 소신에 따라 판단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치 이념에 따라 표가 갈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께서 좀 느끼셨거든요. 특히
방통위원장도 이틀 정도 일했는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조차도 4대4로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관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재판할지를 대충 예측 가능한 재판이 돼버렸는데 그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부터 정말 그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면은 헌재 무용론이 저는 대두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뭘 보고 알았냐면은 문현배 재판관이 재판을 엄청 서둘러 오다가 그냥 몇 달에 걸쳐서 재판을 선고 못하는 걸 보고 그게 뭐 6대2든 7대1이든 거기 인용하는 의견이 그렇게 모였다면 당연히 선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재판에 서둘러 왔던 그 모습을 보면. 더더군다나 민주당도 나서서 마흔역 후보 임명 안 하면 국정이 마비되든 안 마비되든 신경 안 쓰고 국정 마비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총리랑 최상무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했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분명히 3명 정도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정치적 압박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탄핵 인용 쪽으로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같이 이제 만장일치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기각되고 인용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지적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만장일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바라봐야 되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극렬 지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도 보살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걸 보고 내란 선동이라고 하고 일반 국민들도 매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한 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고요. 또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어찌됐든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 사태까지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법리적인 지적을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탄핵 상황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줄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헌법을 공부할 때나 평소에 뭐 생활할 때나 그런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탄핵이란 말도 드문데 연쇄 탄핵, 줄 탄핵, 동시 탄핵 이런 것들은 애초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상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탄핵 소추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횟수를 좀 제한하자는 식의 제한까지 담겼어요. 이번 결정문을 보시면. 그런 문제의식을 헌법재판관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저는 신랄하게 결정문으로서 보여줘서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사실 야당의 폭주도 같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미온적인 지적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계몽이 사실 뭐 깨달음을 주다 이런 거여서 사실은 제가 민주당 맨날 비판하는 게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비판해와서 계몽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전후의 사정을 같이 보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비상계엄 이전의 상황이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까지 침범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마약 사범을 수사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를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약간 보복성이죠. 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조금 깎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있던 특수활동비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수사에 당장 구멍이 생기는데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모는 데 있어서는 헌정사전 최초라는 게 되게 안 좋은 단어거든요. 네,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해서 조심조심 몰아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죠. 예산안을 삭감된 형태로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당장 재난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고 AI 연구비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당장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폭주하고 제가 의정활동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탄핵하고 특검밖에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법사에 있으면서 저도 민생법안 많이 하고 또 민생을 돌보겠다는 어떤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탄핵 특검 막다가 볼일 다 본 거예요. 국민들에게 제가 다 송구할 지경이거든요. 저는 끌려갔을 뿐이지만. 그래서 탄핵 특검 남발 입법도 그냥 대통령이 제2 요구로 해서 다시 오면 재의결해서 부결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국민의 민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존중하고 다음 더 괜찮은 법안을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싸움하듯이 다시 재의결해서 부결돼도 똑같은 법안을 똑같이 또 내는 거죠. 그런 오만한 모습도 국민들께서 같이 보시지 않았나.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를 며칠 만에 탄핵 소추한 부분도 민주당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비상계엄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본인들 지지율이 안 오르지 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신 것 같아요. 그 전 상황도 봤지만 그 이후에도 그냥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비상계엄 있자마자 선거사무소부터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트럼프 체제 들어와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미국과의 통상이익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며칠 만에 탄핵시켜버리고 본인은 선거사무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스스로 나선 거긴 한데요. 지난 대선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되면 좀 대한민국이 진짜 힘들어지겠더라고요. 특히 청년 세대들 너무 빚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그 빚이 급속도로 늘어난 남미 국가들의 약간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선부터 이제 처음부터 관여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민주당이랑 막 공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맞을 때가 많은데 너무 늦어요. 뭔가 대응할 때. 뭔가 SNS나 이런 데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화력도 약하고 속도도 늦고 그건 저는 좀 문제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하여튼 좀 빨리 대응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황우여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임명이 돼서 한동훈 체제에서 유임이 되고 지금 권선동 대표 체제에서 다시 또 유임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맡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고소고발을 하다 보면 저도 고발을 많이 당하고 저도 3번째 벌써 고발 당했거든요.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는 자리거든요. 형사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저는 안전하면서도 상대방이 좀 뼈아플 정도까지의 공격을 하는 데는 저는 좀 어느 정도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분노하신 이유가 그런 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현봉에 서서 싸우지 않느냐. 저는 그 점은 우리 당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5개 재판이라고 하는데 말이 5개 재판이지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 없어요. 다 유동규라든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내부 제보에서 시작되거나 어떤 사람의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다 하나하나가 사건이 가볍지가 않고 국민한테 피해가 직결된 사건들이었는데 방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개부터 주장해오고 뭐 재판도 오래 못 끌게 하기 위해서 재판 지연 방지 TF도 만들고 나름은 싸워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싸웠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행정부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게 입법부의 어떤 그 계엄 해제 권한을 좀 침범했다. 국회를 좀 이제 무력으로서 들어오니까 침범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이번에 탄핵 결정의 어떤 주요 논거거든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입법 권력도 행정 권력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대 야당, 특히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국무위원들이 동시 탄핵하겠다, 연쇄 탄핵하겠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대놓고 발표를 했어요. 따지지 않겠다. 그게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 좀 국민들한테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날 만한 단어인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라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뽑아준 건데 따지지 않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탄핵하겠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없는 사람도 탄핵하겠다는 뜻이고 탄핵권을 남용해서라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행정부가 내 뜻대로 움직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탈했을 때도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란죄는 원래 법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성립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도 사실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고발을 해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한 것은 내란이고 본인들이 입법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민주당 의원들 6명을 데려다 놓고 뭐 거의 애들 벌 세우듯이 그냥 앉혀놓고 거의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국무위원들의 동시 탄핵은 왜 생각 안 해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령을 내리듯이 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